저희는 여전히 선진국의 매력도가 20% 나오고요. 신흥국의 매력도는 7%밖에 안 나옵니다. 작년 10월 달 말쯤 됐었을 때 중국의 스탠스가 확 바뀌었어요. 적극적으로 통화 재정 다 쓰겠다. GDP의 7.2%를 쓰겠다. 이제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의 매력도가 떨어졌어요. 제 판단에는 나스닥 100이 현재의 주가는 적절한 가치 대비해서 30% 할인이고요. 중국의 테크나 중국의 기업들은 적정 가치 대비해서 50% 프리미엄입니다. 미국을 팔고 여기서 중국으로 가야 된다. 미국을 팔고 한국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에 대해서는 저는 그건 동의하기가 어렵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수술 받으셨다는 소문이 여의도 바닥에 아주 네. 퍼져가지고 네. 지금 회복 중이시라고 들었는데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괜찮으신 네. 거죠? 회복이 좀 더디긴 한데 네. 그래도 괜찮습니다. 네. 더딘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광고 나올 때 이야기했는데 참 씁쓸합니다. 자, 미증 씨도 지금 어떻게 회복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 건데 회복 한 이틀 정도 하긴 했는데 그 회복의 성격이 괜찮습니까? 평가하기에는? 네, 회복을 네. 하는 건 맞는 것 같네요. 뭐 우리가 다행스럽게도 올해 초에 1월 말이었나요? 2월 초였나요? 네네. 올해 상반기가 상중 정도. 상중. 그래서 오르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네네. 결국은 지금 시장이 올랐다 빠졌다 다시 올라가는 뭐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해드렸었는데 지금이 AI 사이클이 맞고 AI 사이클이 과거의 인터넷 사이클의 재현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또는 그것보다 더 강한 사이클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매년 그러니까 95년부터 2000년 또는 94년부터 2000년 매년 10% 조정은 정말 여러 번 있었거든요. 거의 뭐 한 5번 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의 하락장에서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타이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0% 하락장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부터 정말 투자 기회가 맞을까? 여기서 이제 돌리게 되면 정말 엄청난 투자 기회인 거고요. 돌리지 않고 또 계속 무너져 내려간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위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오늘 좀 짚어보는 게 네. 어떻게 보면 1,000만 불짜리 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네. 미증 씨 추이부터 그럼 한번 볼까요? 네. 자, 보시죠. 어쨌든 연초 대비해서 하락률을 보시면 S&P 500이 4%, 나스닥이 8%였습니다. 근데 이제 월요일, 지금, 화요일, 아무튼 시장이 나쁘지는 않잖아요. 월요일, 이제 화요일로 들어가면서부터 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숫자들은 제법 이제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이게 데드캣 바운스라고 해서 이제 올랐다가 다시 꼬꾸라지느냐 아니냐 하는 부분은 여전히 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R의 공포, 경기 침체, 리세션의 공포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다들 시장을 끌어내린 이유는 어쨌든 S&P 500을 보더라도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더라도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에 대해서 이제 거의 뭐 50%까지 끌어올린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올라갔죠. 고드만삭스도 15%에서 20%로 올렸고 대부분의 블룸버그 컨센서스를 보시면은 경기 침체 가능성을 25% 3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 있어서의 포인트는 뭐 다른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가 경기 침체를 일부러 유발한다. 금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뭐 등등등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저는 그거는 좀 잘못된 논리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변화시키는 것이지 경기를 침체를 만들어서 금리를 내린다. 선후관계가 잘못됐다. 바뀌었다.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보는 숫자로는 경기 침체로까지 갈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 보시죠. 장내금리 차 역전 현상,
그리고 다시 회복, 그리고 또 다시 떨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회복하고 나면 경기 침체로 간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장내금 2차 역전 현상보다도 대출의 움직임이 중요하고 네. 또 은행권의 이 자기 자본 비율이라든지 은행권의 대출 심사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경기 침체로 갈 가능성은 제가 뭐 은행을 30년 이상 들여다본 사람의 입장에서 그럴 확률은 상당히 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은행의 총 여신 증가율 보시면은 계속 올라가요. 연간 단위로 3.4%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 한 달 내지 두 달 동안의 숫자를 연간 환산을 시키면 거의 8%대 상승률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올라갈 거고 10% 위로 올라갈 겁니다. 자, 대출이 10% 증가율로 확대되는데 경기 침체를 온 적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럼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이런 은행 여신 데이터 말고 뭐 좀 주가 좀 내려가고 그러면서 소비 떨어지고 그리고 뭐 대출뿐만 아니라 카드 연체 늘어나고 그런 데이터를 막 들이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데이터를 들여다 보실 때는 이게 잘라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추이를 봐야 되나요? 아니요, 전체 큰 그림을 봐야죠. 그러니까 이 여신 증가율이 전체 큰 그림이고요. 네.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게 잘라서 보는 거죠. 그 딱 단기적인 구간만 보지 말아라. 아니요, 그 GDP가 100이면 신용카드는 거기에 들어가는 게 뭐 한 10%도 안 되겠죠. 한 5%밖에 안 되는 거겠죠. 예. 뭐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미국 은행 중에서 망했던 은행들이 있었죠. 네. 그게 왜 그랬죠? 상업용 부동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채권 금리가 국채가 금리가 올라가니까 네. 그렇죠. 이런 현상을 가지고 이제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안 왔죠. 그렇죠. 예, 왜 그랬냐면은 그 상업용 부동산이 전체 미국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3%밖에 안 됐단 말이죠. 그래서 자꾸 볼 때는 큰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네. 이 총 여신이라는 규모는 미국 GDP의 거의 70%나 돼요. 예, 근데 그게 증가가 8%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도대체 왜 GDP가 줄까? 이런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하겠고요.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은행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환경이냐 아니냐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큰 위기가 올 때는 은행의 자기 자본 비율이 망가졌다든지 네. 우리가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걸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대출을 못 해주는 환경이다. 그러면 그게 이제 위기로 가요. 또 신용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체율이 올라갔어요. 연체율이 올라가지만 계속 대출을 해줄 수 있으면 네. 경기 침체로 안 가요. 우리가 카드 대란 했을 때 기억나시나요? 연체율이 막 치솟았는데 계속 대출이 늘 때는 괜찮았는데 네. 갑자기 대출 증가율이 10%대 뭐 대출 증가율이 안 늘면 다 무너지죠. 왜냐하면 연체율이 10% 이상 올라가는데 실질적으로 대출이 10%를 안 늘면 당연히 무너지겠죠. 그래서 결국 그런 것들을 보셔야 되고요. 그걸 판단했었을 때 미국의 예대율은 지금 겨우 71%밖에 안 되니까 충분히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예금을 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또 이런 숫자 지금 보시면 이게 작년 4분기 말에 은행권의 티어 1 비율입니다. 14.1%. 네, 14.1% 티어 1만 14.1%인데 제가 은행 대출 안 해주는 은행은 본 적이 없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또 더더욱이나 중요한 숫자는 이 티어 1 캐피탈을 이게 14.1%라는 건 위험 가중성 자산으로 계산한 건데요. 전체 총 자산으로 계산하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총 자산 대비해서도 네. 지금 자기 자본이 쌓이고 있다. 예,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은행에서는 당연히 대출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그래요. 트럼프발 어떤 경기 침체를 유발한다.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뭐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를 다 좌지우지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그렇죠. 좌지우지하는 부분은 뭐죠? 순수출 부분. 예, 근데 순수출이 또는 수입이 관세가 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 최대 제가 봤었을 때 지금 트럼프가 쓰고 있는 카드는 전체 GDP의 약 0.5%도 안 되는 정도 사이즈의 성장률을 줄여준다. 예, 줄일 수 있다. 네. 이렇게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시장이 어쨌든 간에 아래 공포가 있는데 오를 수 있냐 이거죠. 그러면 이제 이 아래 공포를 딛고 올라가려면 그만큼 또 유동성이 풀려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관세 얘기를 하면서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니까 미 연준이 금리를 못 건드릴 거다라고 얘기를 해 왔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막 4.75%까지도 막 올라갔었죠. 예. 그러면서 이제 5% 뚫고 올라간다. 막 이러면서 제가 2월, 3월 달에 조정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 조정이 일어나고 나서 금리는 어떻게 돼 있나요? 떨어졌어요. 예, 떨어졌죠, 오히려. 그게 미 연준이 앞으로 쓸 수 있는 행동이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미국의 슈퍼코어 CPI는 확연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근원 인플레이션 자체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또 보시면 이제 S&P 500 기업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에 대해서 이 컨퍼런스 콜을 하면 어닝스 콜을 하면은 정말 높았었을 때가 이때죠. 예, 2021년, 2년 요때입니다. 코로나 때. 예. 그리고 지금 쭉 떨어졌어요. 근데 완전하게 떨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지금 뭐 관세 때문에 다들 신경이 쓰이니까. 그렇죠. 근데 어쨌든 여기까지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절반 이하의 기업들이 이제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고 있어요. 근데 절반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금리하고 비교하면 딱 이렇게 나옵니다. 예. 보시면 지금 컨퍼런스 콜 요 데이터 대비해서 지금 요게 CPI YOY인데 여기 밑에 떨어져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게 더 떨어지면 더 떨어질 거다. 아니면 이게 옆으로 기면은 이 수준이다. 즉 인플레이션 숫자는 2%대에서 3%대 사이. 예, 요 정도로 갈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미 연준이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최대 아무리 많이 내려줘 봐야 0.5% 정도 내려줄 수 있다. 뭐 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만약에 미 연준이 이렇게 금리를 4.25에서 4.5% 지금이잖아요. 예, 요거를 한 번 내려주고 언제 6월 달에 두 번 내려주고 9월 달에 이렇게 되고 세 번 내려준다. 연말에. 네. 뭐 요게 되면요. 제가 볼 때는 바로 그 다음에 닷컴 버블이 나왔던 98년 이후의 시나리오가 나올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닷컴 버블이 만들어졌었을 때 어떤 모습이었냐면요. 금리를 세 번 내려줬어요. 우선. 그리고 나서 금리를 내릴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경기가 굉장히 안정적이었으니까. 그러다가 살짝 한번 올렸습니다. 너무 인플레이션에 걱정해서. 그러다가 이제 아시아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급하게 세 번을 내려줬어요. 아주 짧은 기간에 3개월 동안에 내려줬습니다. 그게 닷컴 버블의 시작이었어요. 실제적으로 유동성을 풀 필요가 없었는데 왕창 풀었단 말이죠. 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제가 볼 때는 미국 기업들의 펀드멘탈이나 가계의 펀드멘탈이나 여러 가지를 봤었을 때 딱 이 정도 금리면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이 금리를 내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가계와 기업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의 부채.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부 부채 비율이 높다 보니 그 금리를 얼마까지 끌어내려야지 안정적인 숫자가 나오냐면 3.5%대로 끌어내려야 됩니다. 아주 멀었네요. 네. 그래서 만약에 경기는 그만큼 내려줄 필요가 없는데 정부의 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금리를 그 정도로 떨어뜨려 준다. 예를 들면 그렇게 되면은 제가 볼 땐 당연히 이거는 유동성 랠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금리를 만약에 정말 세 차례 내려준다? 그러면 지금 총알 다 들고 있다가 언제 쏠지를 준비하셔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정답은 없는데 어쨌든 금리를 만약에 6월 달에 내려주고 9월 달에 내려준다 이 두 번. 네. 그러면 요 이후에 엄청나게 큰 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시는 게 오히려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네. 본부장님께서는 하반기에 두 차례 정도의 금리 인하가 단행될 거라고 보고 계시는군요.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인터넷 사이클이었을 때 총 금리를 1.5%까지 내려주지 않았고요. 0.75 내리고 한 번 올리고 또 0.75 내렸어요. 예, 그러니까 총 1.25% 내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1% 내려놨잖아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0.25 내리는 것도 좋은데 0.5까지 내려버리면 진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거품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만약에 미 연준이 금리를 정말 빠르게 내려요. 네. 그래서 250bp 이상 내린다. 그럼 이거는 문제입니다, 오히려. 경기가 깨졌다는 깨졌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경기를 잘 판단해야 되는데 경기가 침체로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어떠한 수준의 적절한 금리가 맞느냐, 이런 것들을 계속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미국의
민간 자본 또는 민간 기업들과 개인들의 적절한 금리 수준은 4% 이상이어도 괜찮다. 네. 예, 지금 4.25인데 4% 이상이면 괜찮다 이고요. 정부는 3.5 이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하여야 된다. 뭐 또는 3.5 정도여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재 시점에서 펀디멘탈은 여전히 튼튼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지금 이제 트럼프가 자꾸 이런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컨슈머 센티먼트가 이렇게 훅 떨어졌죠. 예. 그리고 또 보시면 실업률이 앞으로 전망기 확 떨어지면서 기본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질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자꾸 하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미 연준이 선행적으로 대응을 할 수도 있겠죠. 또 요번에 지금 이제 페드 체어 바꾸고 있고 이런 일이 나오고 있잖아요. 당연히 이제 트럼프의 영향력이 페드에 미치는 영향력이 조금씩 확대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죠. 그래서 결국은 민간과 정부의 금리의 차이가 어느 정도 수렴을 하겠죠. 그게 민간은 4.25면 정부는 3.5라면 그 사이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 10년 국채 금리가 4% 밑으로 떨어지는 모습 한번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럼 제가 볼 땐 시장이 급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쨌든 4.2, 4.3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게 금리가 떨어져서 4.0을 깨지고 내려온다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장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은 여전히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어떤 빌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 빌미가 경기 침체 아래 공포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아틀란타 연은에서 나오는 이 GDP 나우 전망치가 마이너스 2.4였는데 오늘 나온 숫자 보니까 2.1이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요거 때문에 어떤 경기가 침체로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는 두려움. 특히 이 순수출이 마이너스가 엄청나게 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 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는 펀디멘탈은 그게 아닌 것 같고요. 뉴욕 연은의 GDP 전망치로 보면 2.7%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리만 유지돼도 제가 볼 때는 민간 자본의 투자라든지 소비에 할 수 있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산했었을 때 미국 GDP 성장률은 2% 이상 높게는 2.5%까지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제 이렇게 이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관세가 올라갔을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죠. 0.4에서 0.5% 정도 끌어내릴 수 있다. 자, 그래서 지금 금리를 그 정도 0.4에서 0.5% 내려줄 수 있는 것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판단에는 아마도 금리를 미 연준이 뭐 트럼프의 압력에 의해서 0.25에서 0.5% 떨어뜨려 주는 그런 환경이 나온다면 네. 그게 확실히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시그널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결국 또 펀디멘탈적인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시장이 그러면 올라갈 수 있느냐, 네. 비싸냐,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조금 싸졌죠? 예, 싸졌죠. 최근에? 예, 지금 어쨌든 트레일링 PR이 여기 보시면은 뭐 24배 정도 수준까지 훅 떨어졌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전체 포워드 12개월 PR이 19배 19.9배로 떨어졌습니다. 숫자를 이제 어떻게 설명하시면 이게 딱 5년 평균입니다. 5년 평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녹색 점선이죠. 네. 예, 5년 평균이에요. 10년 평균은 요것보다 한 10% 정도 더 낮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보시면 이제 야딘 리서치라든지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를 얘기하시는 하우스들이 보통 타겟을 PER을 10년 평균으로 잡고 계산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든지 상승 업사이드에 대해서 낮춰 잡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5년 평균이면 충분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10% 조정이면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금리가 정말 4%대 밑으로 떨어져 준다면 PER은 18배로 가는 게 아니라 20배에서 오히려 24배로 간다. 예. 그렇게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한 지금 뭐 이런 거 보시면은 어쨌든 이렇게 이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해서 지금 시장의 흐름이에요. 이렇게. 이게 오렌지색입니다. 네. 지금 시장. 네. 근데 과거에 보시면 어쨌든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런 모습이고요. 경기 침체가 일어나면 이런 모습입니다. 예, 근데 평균은 지금은- 여기이고요. 예, 근데 어쨌든 보시면 예, 어떻게 돼 있나요? 75%가 경기 침체가 안 일어났고 경기 침체가 일어난 것은 25%밖에 안 됐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지금 판단하는 미국의 펀디멘탈은 경기 침체 일어날 이유가 별로 없다.
다만 트럼프가 그게 말이야. 그거 때문에의 영향이다. 그래서 결국은 관세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향후에 대한 뭔가 예상하는 전망하는 소비나 이런 심리들이 많이 위축돼 위축되고 있고. 안 좋아질 거라고 예상은 나오지만 실제 그 시기에 가보면은 네. 안 그럴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죠. 트럼프의 그 관세 정책만 없으면 네. 경기 침체의 가능성은 저는 5%도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앞으로 12개월, 24개월. 근데 관세 정책은 어쨌든 계속 지금 펼쳐내고 있는데 그 영향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시장을 무너뜨릴 만큼 경기를 무너뜨릴 만큼의 영향은 정확하게 아니다.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네. 어떤 대통령이 경기 침체를 만들어서 금리를 내리려고 할까요? 그건 얼마 아니고요. 전에 또 발언을 네. 경기 침체 우리는 큰 그림 봐야 된다. 그러니까 잠깐 뭐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렇게 식으로 얘기할 수 얘기를 있는 해서. 이유는 그만큼 경기가 안 무너질 거를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강하다라는 거죠. 것을 알고 있어서.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자기 발언 때문에 경기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다면 네. 그걸 하는 바보 대통령인 거죠. 그죠? 그건 진짜 정말 잘못된 거고요. 어떤 분이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트럼프가 진짜 바보면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글쎄요. 바보가 트럼프 그렇게 바보설. 수조의 돈을 벌 수 있을까? 네. 뭐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자, 그다음에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은 지금은 시장이 살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네. 자, 풋콜 레이시오라고 해서 하락 배팅과 상승 배팅을 하는 비율이 이렇게 높아졌다면 보통 과거에 보시면은 이렇게 일주일, 2주 동안에는 올라갈 확률이 반반이에요, 딱. 예. 근데 한 달이 지나고 나면 72%고요. 네. 두 달이 지나면 92%. 예. 보시면 이제 6개월로 보면 100%입니다. 예. 그리고 얼마나 올라간다? 12개월 22.6%. 네. 예, 대충 요 정도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요런 데이터 말고 또 다른 데이터도 많습니다. 뭐 이런 거. 지금 이제 12개월 내 100%로 14% 수익률이 가능하다. 이거 이제 뭐,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주식들이 10% 커렉션 받고 나면 어떻게 되냐 이거 보고 판단하는 내용들도 있고요. 네. 또 뭐 이런 것도 있죠. 예, 보통 3월 12일 날이 바닥. 그리고 그 이후에 9.72% 오른다. 지난 20년 동안 평균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갖고 와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데이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강하게 보는 시장을 20%밖에 안 되고 나쁘게 보는 게 60%고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게 겨우 3번밖에 없고요. 그리고 보통 보면 일주일, 2주일 동안에는 변동성이 있지만 한 달 지나면 100% 확률이고 3개월 지나면 100% 확률이고 6개월 지나도 100% 확률이고 1년이 지나도 100% 확률인데 얼마나 오른다? 20%에서 25% 오른다. 예, 그래서 요게 이제 테크니컬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통계를 보고 판단하는 건데요. 근데 통계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뭘 항상 봐야 되냐면 펀디멘탈을 봐야 되죠. 근데 이제 제가 분석하는 펀디멘탈적인 숫자는 올해 연말에 7천을 도달할 수도 있다. 예, 그 정도고요. 네. 그렇지만 6,600 지금 이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경기 침체 얘기야 루머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6,600까지는 상승한다. 예, 그렇지만 정말 많이 올라가면 7,000까지도 시도를 할 수 있다가 저희가 분석하는 펀디멘탈적인 그런 분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다음에 이제 요런 것들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거 볼까요? 자, 이건 이제 그냥 차트를 그리는 건데, 이걸 뭐 믿거나 말거나. 사이클상 얼마나 네. 올랐어 예. 왔나? 그러니까 저는 올랐었나? 이번 이 AI 사이클에 대한 어떤 믿음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예, 뭐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난 2년 동안에 엄청난 수익을 창출했고, 네. 고객들이 정말 돈을 많이 버셨고. 그리고 또 이게 무너질까 안 무너질까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모든 기업들을 분석을 하고 들여다보고 판단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제가 인터넷 사이클 때 들여다봤던 것보다는 훨씬 강하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그래서 인터넷 사이클과 자꾸 비교를 하게 되고요. 그 인터넷 사이클을 보시면은 이제 이때가 이제 금리 부분이 이제 시작됐던 이제 상승장이 시작됐던 시기예요. 보시면은 이렇게 오르고 한번 빠지고 또 오르고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 7번의 상승기 그리고 6번의 조정기를 거치고 폭락장이 시작됩니다. 네. 예, 이게 7번째 조정기에 폭락장이 시작돼요. 요 길이가 얼마죠? 거의 5년 반 됩니다. 예. 그리고 요 길이가 250% 올라요. 네. 근데 중간중간에 보시면 3%, 11%, 10%, 13%, 22%, 13% 이렇게 하락합니다. 그렇죠. 하락이 없을 수 없죠. 예. 보시면은 다 10% 이상 거의
하락하죠. 그렇죠. 지금 정확하게 S&P 500이 10%대 10% 딱 하락하고 반등. 네. 예. 보시면 지금 요게 이래요. 아까 여기 보시면 11, 10, 13, 22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은 10, 10.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맞춰놨나요, 예, 누가? 신기하죠. 예,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프로그램 트레이딩이 정말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기계적인 트레이딩이 정말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렇게 10 빠지면 돌리고요. 돌리는데 보시면은 걸리는 시간이 요 빠지는 기간보다 예, 뭐 조금 길지 거의 3개월 안에 돌립니다. 그죠? 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마 이런 얘기를 톱니도 좀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예, 4월, 5월 달에 15% 오를 수 있다. 예, 요 빠진 거 다 되돌리는 거거든요. 네. 예.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정도고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올해 6월 말까지는 상중이다. 예, 상저가 아니라. 네. 예,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3월 말까지 숫자는 아마 플랫 정도에 크게 변화한 게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나스닥이 더 중요한데요, 저한테는. 나스닥. 왜냐하면 당연히 인터넷 사이클 때 나스닥이 훨씬 더 강했고 지금도 나스닥이라든지 나스닥 100이 훨씬 더 강합니다. 네. 예, 그래서 보시면 10%, 19.5%, 15%, 16%, 29.5%, 15% 커요, 하락률이. 근데 이제 오르는 폭도 훨씬 크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오르나요? 621%나 오릅니다. 그래서 S&P 500의 2배 이상 오르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예, 보시면 더 많이 올라요? 더 많이 빠져요. 그쵸. 더 많이 올라요? 더 많이 빠져요. 정확하게 13, 15, 13.7, 15. 10% 중반대 정도. 그리고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는 그냥 뭐 짝대기 긋기이지만 또 말씀드리지만 이 짝대기 긋기를 하지만 결국 펀더멘탈 뒷받침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근데 지금은 닭한 버블 같은 모습 아니다. 아까도 설명하시는 것 같던데 닭한 버블 정도의 어떤 거품, 즉 막 마진은 빠지고 이익은 줄고 그런데 장은 올라 이게 아니고 이익도 늘고 있고 아까 S&P 500 기준으로 보시면 이익이 늘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나오고요. 예, 여기 보시죠. 7% 올해 1분기 올라갈 거고 네. 연간 단위로 11% 올라요. 예, 그리고 2026년에 14% 오를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가 맞다면 틀릴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그렇다면 닭한 버블이 끝난 게 아닌 거죠. 예, 그래서 닭한 버블 같은 그런 모습의 AI 사이클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제 판단에는 아무리 짧아야 2026년까지 간다. 예, 라고 보셔야 되고 제가 판단하기에 2028년에서 2032년 사이다. 그 AI 사이클이 끝나는 시기가. 예, 그래서 그거를 계속 우리는 판단하면서 계속 종목을 골라내고 투자를 하고 이런 전략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서 꼭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지금 이제 아까 이 선진국과 신흥국에 있잖아요, 숫자. 네. 보시면 이제 제가 판단하는 분석, 저희가 분석하는 그러니까 이건 저의 모델입니다. 네. 지금 저희는 여전히 선진국의 매력도가 20% 나오고요. 신흥국의 매력도는 7%밖에 안 나옵니다. 요새는 근데 얘기를 반대로 하잖아요. 그쵸. 네. 예, 그래서 그게 지금 올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잖아요. 예, 그게 왜 촉발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냐면 작년 10월 달 말쯤 됐었을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중국의 스탠스가 확 바뀌었어요. 그렇죠. 뭐라고 바뀌었냐면 우리 적극적으로 통화 재정 다 쓰겠다. 그래서 자그마치 GDP의 7.2%를 쓰겠다. 이 뉴스가 나왔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시장은 당연히 오릅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 시장이 그때는 오를 거다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많이 올랐죠. 왜 이 숫자가 낮게 나오냐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의 맥도가 떨어졌어요. 예, 그래서 PER이 많이 올랐는데 제가 판단하는 이 PER은 그냥 PER만 보시면 안 되고 네. PER과 뭘 봐야 되냐면 이익 증가율. 그죠? 그리고 PER과 자기자본 이익률, PBR, 요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판단했었을 때는 제 판단에는 나스닥 100이 지금 현재의 주가는 적절한 가치 대비해서 30% 할인이고요. 중국의 테크나 중국의 기업들은 예, 적정 가치 대비해서 50% 프리미엄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엔 이건 이제 제 분석입니다. 뭐 틀리게 보셔도 어쩔 수 없어요. 뭐 그건 뭐 다르게 뭐 다른 사람이 분석하는 거고. 네. 근데 이제 저는 거기에 맞추기 때문에 이런 조정이 일어나는 미국 증시를 사야 되는 것이지.
많이 올라간 이 중국 시장을 쫓아가는 것. 그러니까 미국을 팔고 여기서 중국으로 가야 된다. 미국을 팔고 한국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에 대해서는 저는 그건 동의하기가 어렵다. 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아침 일찍 몸도 이렇게 다 회복 안 되셨는데 나오셔서 이렇게 미증시에 대해서 향후에 대한 우리 불안감을 잘 이렇게 다독거려 주신 우리 유동훈 본부장님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유한타증권 유동훈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